정치권에서 준비된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하여 꽤 긴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 때, 그때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이해가 되고 단순히 내 앞에 선거를 위한 슬로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그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준비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 경우에도 2010년에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준비했다가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를 지지했던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럼 제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 오랫동안 준비도 해왔고 그런 의미의 준비된 경제도지사다. 경제도지사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 경기도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는 모든 여건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기업, 첨단 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늘 대한민국 안에서는 경기도가 1등이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아주 보편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1인당 GRDP, 지역경제소득이죠. 지역경제소득의 성장률이나 증가액에서 경기도가 6개의 광역경제권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것이 이제 인구로 볼 때 비교가 가능한 그룹들이죠. 6개의 광역 경제권 중에서 경기도가 꼴찌를 함으로써 경기도의 평균 소득이 2,062만 원밖에 안 되고 2,062만 원이요. 이것이 전국 평균보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은 보다 437만 원이나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결과는 뭐냐 하면 일자리가 2006년에는 일자리가 1년에 18만 개가 2006년, 2007년까지는 18만 개씩 증가했습니다. 이 18만 개는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증가액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년이 지난 작년에 김문수 도정이 마무리되는 작년에 보면 6만 개밖에 안 늘어나가지고 1년에 3분의 1로 줄어들고 전국의 일자리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바로 재정 위기로 연결이 돼가지고 경기도가 작년에 세입 감소가 1조 5천억 그리고 IMF 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회수가 안 거쳐가지고 그런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거든요. 1조 5천억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1년 예산이 15조입니다. 그 15조의 10%가 세수가 감소됐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어떤 단체나 국가나 지방정부나 간에 예산의 90%는 경상경비거든요. 임금을 주거나 법적으로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라 그건 전격적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 갖고 하는 건데 그 10%에 해당하는 돈이 세수가 부족해졌으니까 이 상태를 해결 못하면 경기도는 식물 경기도가 돼버린다. 지금도 위기지만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경기도의 경제 위기를 살려낼 그런 도지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준비된 경제도지사로서 구체적인 경기도 경제를 살려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경기도 경제를 살려내면 내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여건의 경기도가 이 경제 성적이 최하위 꼴찌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원인이니까요. 그래서 제 공직 생활의 모든 열정, 경험 다 쏟아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승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언론 환경이 예. 지방의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는 언론이 사실상 중앙 언론은 없고요. 예. 또 지방 언론은 아무래도 도의 강한 지원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아, 알리지 않았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사실은 맞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에 의해서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작년에 경기도 집행부는 그냥 한 해만 잘 넘기면 된다 그래갖고 예산을 세출은 줄이고 법적 의무 지출이 있는 경비를 계산 안 하는 방법으로 세출을 줄이고 가령 이제 지방정부에 줘야 할 돈, 또 교육청에 줘야 할 돈을 이제 줄여서 계산 안 하고 세입은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세수 감소가 한 5천억 내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경기도의원들이 분석해 보니까 실제 세수 감소가 1조 5천억에 달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궁해서 결국은 김문수 지사가 사과를 했죠. 그러고 그럼 그거 왜 이렇게 됐느냐 경기도가. 그걸 따져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분석한 그런 이런 경제 분석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한 3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갑자기 경제가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추세치로. 가령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똑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에 종업원수 300인 이상의 제조업이 지난 10년간 7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충청권은 37개가 늘어가지고 충청권이 1등이고 경기도가 꼴찌였습니다. 또 서비스업은 2012년도에 경기도민이 한 해에 쓴 카드 사용액이 88조거든요. 20조는 경기도에서 안 쓰고 여외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경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경기도 경제 위기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게 도민들에게 더 이제 확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김문수 도정, 새누리당 도정 8년에 관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평가하고 또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그런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윤철 의원이 새누리당 지금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그분한테 이제 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도정에서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본인도 잘 알더라고. 이 재정 위기, 이게 이 1조 아까 말씀하신 한 5천억 정도의 어떤 세수 구조. 이 부분을 민주당 탓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안 들어와서 그래 됐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지난 연말에 통과시켜가지고 조금씩 들어오고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7년째 장기 침체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MB 정부에 있지요. 그리고 도지사로서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그 기간 맡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겠죠. 같은 집권 정당으로서 MB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 정책을 좀 폈었고 그것이 문제도 잘못 관리하면 새로운 투기를 만들 위험도 있고 그래서 논란을 거치다가 작년 연말까지 하여간 여야가 잘 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정 위기의 책임은 그래도 면할 수 없는 것이 한 3년 전부터 이게 예측이 됐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초단체나 다른 지방정부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불효불급한 전시성, 사업성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그리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수가 줄면 세출 규모를 조정해서 맞췄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거꾸로 세출은 그 불효불급한 예산 무슨 USK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시성 사업 예산, 한류월드라든가 또 보트쇼라든가 이런 사업 예산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 아무 성과도 없고 그냥 행사만 했지 실제로 고용이 늘어나거나 한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사업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입은 또 뻥튀기를 해갖고 과대 계상을 했는데 경기도 내의 다른 기초단체들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곳은 염태영 시장이 취임할 때 부채가 3천억 있었는데요. 그 재정을 아주 알뜰하게 운영해가지고 다 갖고 지금 40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세수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도정의 책임이 이게 살림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예측이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를 또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당장 좀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세출을 조정해서 이런 재정 적자를 않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구조는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교육과부에 의해서 교육정책의 큰 테두리가 정해지면 그것을 교육감이 집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구조 하에서도 옛날에 손학규 도지사 같은 사람은 교육 부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핵심은 재정 지원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김문수 도정 8년을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교육청과 계속된 마찰을 빚었거든요. 법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으로 반드시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법으로 교육청에 줘야 되는 것을 주지 않아서 말썽이 생기고 어떤 도시를 개발하면 인구가 모여들면 당연히 학교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는 도시계획 결정, 광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는 경기도지사가 하는데 거기에 인구가 모이면 학교를 짓는 예산은 그 교육청 예산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학교 부지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법으로 도지사가 교육청에게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급을 안 하거나 늦추거나 해가지고 계속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 때는 재정 형편이 최근 몇 년보단 좋았기도 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법정 경비 다 주고도 약 2천 평균 한 1년에 한 2천억 내외를 추가로 교육을 위하여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 정치의 현실로 볼 때 아무리 정책 책임 구조가 이렇게 분담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민들은 도지사에게 다른 것들은 다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교육 여건이 경기도가 서울이나 다른 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갈망이 제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되게 거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나가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에 그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여력을 찾아서라도 도와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강한 중소기업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도내의 중소기업들 중에서 중국의 세계의 공장지대라고 하는 동부연안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약 3만여 개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에서 좀 더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 간의 협약이나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그 재산권 보장에 관한 위협이 늘 있고, 그래서 어떤 꼭 필요한 투자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중국의 고속 성장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중국은 통상교섭권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위임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속 성장의 핵심 동력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국의 동부연안 공장시대에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가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기초단체 장들이 중국의 각 성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재산권 보장을 해주고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을 환영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한테서 얻을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기술력에서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만여 개의 경기도 내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들은 다 한국의 경기도에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보다 기술력의 우위가 있는데 그 우위가 계속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2년 정도로 좁혀졌고요. 자동차가 한 4년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의 우위를 더 확대되고 기술력의 우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중국에 추월당해버리고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위에 있으면서 중국 경제를 좀 끌고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추월당해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중국 경제의 변방 경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기도에 있는 3만여 개의 그런 비교적 강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우위를 어떻게 계속 확보해 가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저는 도정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각 부문에 있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과감하게 한국 기업들과 R&D 분야의 융복합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경기도가 지원하고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창열 지사 때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경기도 내에 손학규 지사 때까지 만들어 놓은 몇 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지 바이오, IT, 나노, 융합 등의 경기도가 출자한 그러한 연구소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사실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초첨단 기업들, 초인류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융복합 투자를 알선하고 주선하고 주도하고 만들어 놨는데 지난 8년간 도지사 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지 이 기관들의 활약상이 아주 보잘것없고 사실상 교수들한테 건물이나 사무실이나 임대해 주는 것 외에는 별로 헌게 없다는 식의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은 현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에서 그 큰 기업에서 실제 경영을 참여한 그런 한국인들을 과감하게 스카우트해갖고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 임금 체계를 도입해가지고요. 우리 기업들과 활발한 R&D 융복합 투자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첫째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좋은 입지 조건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값싼 땅, 그 다음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 이런 일들이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인데, 다행히 이제 수원 비행장이 이전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만들어 놓고 지금 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농가대학교 이전부지에서 많은 국가 소유, 지방정부 소유 토지들이 한 몇백만 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주 불합리하게 잘못 묶여 있는 그린벨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경제적으로 R&D 융복합 투자는 공해나 이런 걸 유발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첨단 산업의 경우에 활성화하는,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규제 완화 조치들을 함께 취하는 일이, 그래서 R&D 융복합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면 그것이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강소기업이 넘쳐날 것이고 그것은 좋은 일자리를 넘쳐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경기도만 그 R&D 융복합이냐? 이거는 R&D 융복합 투자를 일으키는 세계 초첨단 기업, 이게 블루오션인데 말하자면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수도권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부가 뭐로 나냐면 얼마나 인적 자원을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의 성공 사례, LG 디스플레이의 성공 사례가 웅변으로 증명하듯이 이것은 수도권에서 지금 삼성에 약 한 4,000명의 세계 초첨단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석박사급. LG에는 한 2,000명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고액 봉급을 받기 때문에 절대 가족들과 떨어져서는 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춘 곳은 수도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그런 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일으켜주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파급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김문수 지사께서 경제에 관한 오랜 경험과 깊은 지식 또 이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그럴 기회가 적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를 설득할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아예 설득할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는 충청도도 가고 이래갖고 많이 설득하고 노력했고 그 결과로 손학규 대표 때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활성화나 쌍용차의 투자 활성화, 삼성전자의 투자 증가 이거 다 만들어냈거든요. 규제가 아무리 있어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고 저는 그래서 규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LG 디스플레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부총리 때 경제부총리로 발령받은 그 다음날 열렸던 참여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상해로 2년여에 걸쳐서 파주에 공장을 지으려다가 8개 부처가 집요한 반대에 부닥쳐서 성사를 못하니까 더 기다릴 수 없다 하고 참여정부 출범 직전에 상해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뒤엎어서 그 참여정부 내각 1호 결정으로 파주에다 공장을 인가해주고 그리고 8개 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은 제가 경제부총리로 책임을 지고 한 2달에 걸쳐서 다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LG 디스플레이 경우에 얼마나 파주해온 게 잘 된 겁니까? 세계 그렇죠. 초윤리 기업이 됐으니까요. 예. 그거를 보고 제가 그때 얻은 결론이 어떤 기업을 수도권에 인가 안 해주면 어떤 규제 때문에 인가해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인가 안 해줄 때 그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있으면 그건 인가해주면 안 됩니다. 그 규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 예. 왜냐하면 수도권과 지방은 평균 땅값 차이가 한 5배 됩니다. 그런데 또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수도권에서 하겠다는 것은 공장 자체의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해주다 보면 수도권은 이제 그냥 너무 밀집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경쟁력을 잃게 되고 지방은 황폐해야 되니까요.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를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런데 반대로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저 구미에 엄청나게 넓은 공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세계 초첨단 산업은 맨파워가 경쟁력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미에는 좋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파주에다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게 2년간 안 했으니까 상해로 가버린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유열을 먹여놓고 수도권에 해줘야죠. 그럼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 공장이 어떤 산업이냐? 이거는 초첨단 인류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지방은 도저히 해서 성공을 못한다 그죠. 맨파워로 확보 못해서. 그러면 초첨단 인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화된 게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오늘은 초첨단 인류 산업이 한 5년 지나면은 세컨다리로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인류 산업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골라내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단체장,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5명,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방의 여타 시도 지사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5명.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전문가 한 3명. 이렇게 해서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된 공장 인가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산업의 맨파워를 지방에 가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안 하면 저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거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올려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버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12개 법에 있는 모든 규제가 그 공장을 인가해주고 운영하는데 충돌이 되는 건 다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법안 제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지방정부도 동의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심의, 예를 들면 지금 충청권은 거의 수도권과 아주 근접한, 왜냐하면 1시간 교통거리로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지도가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야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G7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제대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됐어. 이제 성년이 된 거죠.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좀 개혁을, 제도나 이런 걸 정비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재정 문제죠. 근데 이제 재정은 말씀대로 세금을 걷는 것은 국세로 80, 지방세로 20 걷어서 쓰는 것은 지방이 60, 중앙이 40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40 차이가 생기잖아요. 지방은 20밖에 안 걷고 40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쓰니까요. 그 40이 문제입니다.
그 40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교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고요. 크게 다 보면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일정 금액을 내국세의 몇 프로를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의 형태로 띄어서 그냥 주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쓰게 만드는 것이죠. 지방정부가. 근데 이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이양하고 지방정부에다가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주면서 지방정부 보고 매칭 펀드로 너희도 몇 프로 내가지고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각종 복지 사업, 보육이라든가 노인복지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지방정부로 미루어 버리고 돈을 주는데 돈을 충분히 안 주면서 지방재정에 아주 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을 주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할 때가 됐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줄 때 간섭과 규제가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 간에도. 근데 이것을 국회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주도록 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이양한 사업 중에서 이건 지방에 맡길 게 아니라 중앙이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은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사업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사업들은 지방정부는 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지방정부에다 넘기면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경기도면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경기도 인구보다도 인접한 충청도나 강원도 인구가 더 많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큰 방법은 교부금과 보조금의 지급 시스템을 고쳐서 지방 재정이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 저는 그 방법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빨리 확대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거에 따라서 한 몇천억 정도의 지방재원 이양이 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방소득세를 좀 높이는 것을 계속 추진해 가야 하고 그러면 80대 20이 예를 들면 60대 40으로 몇 년 내에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취득세를 낮추면서 지방세의 고유재원 아닙니까? 그거를 낮추면서 그것의 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 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6%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지금 8대 1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키는 정도의 인상이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실제 쓰는 것이 60대 40이니까 가능하면 쓰는데 맞추어서 지방정부가 걷도록 해주는 게 옳죠. 근데 이제 지방 소비세는 지방정부가 징세 노력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일정 금액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재원을 좀 더 지방 소비세를 좀 더 지방에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새정치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가시화됐고 근데 그 새정치 신당이 엊그제 발표한 그 정책들을 보니까 우리 민주당과 큰 틀에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왜 따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더구만요. 근데 여하튼 선거는 현실적으로 구도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여당 후보는 하나인데 야당 후보가 둘이라면 당연히 여당이 어부지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주 딜레마는 지금 뭐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단일화 문제를 얘기할 거냐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10년에 너무나도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와 유시민과의 단일화가 가장 아름다운 단일화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경선의 조건을 대폭 양보를 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0.96%로
졌지만은 아주 기꺼이 승복하고 예. 그 시점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재선거 이상으로 열심히 유시민 후보를 도왔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유시민 후보가 우리 당 기초단체장들이 경기도에서 얻은 표만 얻었으면 무난히 당선됐는데 그걸 못 얻어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그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는 그것은 사실은 정치 수요자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유권자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동선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물러가는 그런 방법이 그래서 그게 결국 좀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못 주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식상한 거죠. 그게 계속해서 2012년 총선에서 나타났고요. 또 대선에서도 결국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단일화하면 안 되고 단일화를 꼭 필요로 한다면 야권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의 메시지를 시간이 부족해서 행동으로 통합을 하고 단일화를 하기가 어렵다면 통합의 그림을 확실히 보여주고 국민에게 그렇게 단일화하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새로운 정치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정권 교체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주면서 단일화하면 그건 단일화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단일화를 하면 유시민 후보 때의 경험처럼 어차피 여당에게 어우지리만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선거들을 대개 최근의 추이를 보면 대통령 선거든 경기도지사 선거든 보면 1위와 2위의 표 차이는 마지막에 가면 큰 이변이 없으면 대개 한 5% 이내로 좁혀들고요. 그 다음에 3위 후보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훌륭해도 5% 내외로 또 득표율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라 그러나요? 유권자들의 어떤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이 결국은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야권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단일화가 안 되면 인위적으로 단일화 해봐야 2010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각오로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경기도민들에게 이 준비된 경제도지사로서 제가 1위 후보가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다. 자꾸 정치공학적인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또 식상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비교적 한 120일 남아있으니까 언론에서 이번 선거가 정책성 대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많이 준비해주고 하면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 박근혜 후보는 그런 토론에 한 번도 안 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같이 응해가지고 정책선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선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선거 같이 이렇게 큰 선거를 하는 경우에도 보면 총론 토론이 아니고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강론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그 요율체를 어떻게 하고 보수체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걸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정치 하는데 생활정치 이거로 저는 강론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총론정치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총론정치는 진영 싸움, 진영 논리의 싸움, 대결로만 끝나고 그러면 이것은 대결 선거라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용광로처럼 모든 갈등을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녹여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도 서로 섞여서 설사 야당이 주장한 정책도 당선된 사람이 함께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토론의 장이 우리는 없고 맨날 진영 논리로 총론만 싸움하다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책임은 좀 언론에서 특히 우리 폴리니스와 같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시는 언론에서
토론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첩 인사를 이제 하면 안 되고 인사 문제. 시스템 인사로 가야 된다. 인사가 만사거든요. 예. 좋은 사람을 써야지 국정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이나 여당 또 심지어는 야당으로부터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공개적으로 그걸 검증해서 인재 풀을 만들어주고 평소에 늘 철저한 검증을 해둬서 그것을 인재들을 이제 등급별로 관리하다가 인재가 딱 필요할 때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3배수나 5배수를 추천하고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생략한 채 수첩에 따라서 비선 몇 사람들하고 인해서 하니까 자꾸 인사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 문제고 우리 경제가 MB정부 5년 평균 성장률이 2.9%였거든요. 예. 잠재 성장률이 3.8에서 4% 정도 되는 나라가 MB정부 5년 내내 2.9%밖에 성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대통령이 왔으니까 좀 나아지겠지 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작년 한 해 성장률은 지금 2.7에서 2.8. 제가 청년 때 물었습니다. 저 대정부 질문 때 총리가 2.8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2.7이 될까 말까 이러고 하여간에 더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경제 운영에 실패한 MB정부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MB노믹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줄푸세 박근혜노믹스다. 이걸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서 경제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MB 정부 정책은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면 그러면 수출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중소기업도 잘 살게 되고 전 국민이 잘 살게 된다. 소위 아랫목 경제론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IMF 때 이후 그 경제의 구들장이 완전히 고장나버려가지고 아랫목을 아무리 불을 떼서 아랫목에 타는 한이 있어도 움목은 계속 냉거리라는 것이 지난 그동안의 경제 경험에서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들장을 다시 놔야 됩니다. 보일러 경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 큰 구들장 개편 작업의 첫째가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자꾸 투자를 위축시킨다라는 그런 근시안적 시각으로 봐가지고 자꾸 기피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가장 그 다음에 이제 국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해야 되죠. 이제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경험했던 유신 시대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대학 졸업생이 비율이 전체 인구의 80~90% 되게 높아졌고요. 정치적인 의식과 판단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의 창구라는 것이 언론과 자주 만나야 하고 또 그 언론과 만나서도 일방적인 그런 지시식 그런 회견이어서는 안 되겠죠. 여야 의원들과 이번에 저는 이주영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는 그래야 그래도 정치권에서 있던 사람들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과의 대화 또 야당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소통력을 강화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민주당의 경제 다시 할까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가장 여건이 좋은 경기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경제 도지사로서
경기도에 강한 중소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한 경제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재정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의 복지와 문화도 강하게 만들어내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복지, 강한 문화의 3강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요즘 제 공직생활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다 바쳐서 경기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깊이 함께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